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올렸던 첫 번째 수업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착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수업 영상에다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줬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어쨌든 선생님 수업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은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쭉 해봤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분명히 역사에 관련된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과목인데 왜 자연환경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발전해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또 어떤 가정 형편 아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아시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 환경에 놓여 있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역사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선은 첫 번째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지형과 기후, 생업과 인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농경과 목축에 대해서도 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동아시아의 지형과 기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의 서쪽 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나섰는데요. 몽골 고원이라든지 뭐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이라든지 뭐 고비 사막, 티베트 고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쉽게 만들어주나요? 어렵게 만들어주나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서쪽 끝에 가면은 이러한 어떤 교류의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중앙아시아라든지 서아시아와 같은 지역하고 어느 정도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동하기 무척이나 힘든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교류의 장벽으로 인해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다른 지역 세계하고 구분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존재했다라는 거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 뭐 고원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해발고도, 바다로부터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자, 첫 번째로 동아시아 지역은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체로 해발고도가 높아지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넓은 바다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세계는 서고 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동아시아는 서고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은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강들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물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강들도 역시 서쪽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강을 꼽아볼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중국 북부의 황허강을 꼽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강을 하나 또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중국 남부에 있는 창장강 같은 곳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창장강은 예전 교과서에서는 양쯔강이라고도 불렀었고요. 선생님 입에도 아직까지 양쯔강이 좀 더 익숙해서 수업 중간중간에 양쯔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창장강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황허강과 창장강만큼 자주 나오는 강은 아닙니다만은 이 중국의 어떤 자연 환경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화이허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중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이허강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위쪽을 이제 화북지방이라고 부르고요. 화이허강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화남지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화이허강 주변 지역은 또 화중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런 어떤 구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강, 황허강과 창장강 이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강만큼이나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이 서고 동저의 지형에 따라서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강이 흘러가면서 땅을 깎고 또 토양을 퇴적하고 하면서 평평한 평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평원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황허강 주변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중국의 평원 지역 하나를 꼽아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바로 화북평원이 되겠어요. 화북평원. 수업 시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화북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황허강 중하류에 넓은 평원지대가 존재하니 그게 바로 화북평원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황허강 중하류. 자, 그리고 창장강도 마찬가지로 창장강 중하류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요, 창장강보다 조금 남쪽으로 하는 또 넓은 평원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국의 강남지방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강남하고는 다릅니다. 한강 이남 아니고 창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군데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평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충 지형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기후를 한번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어떠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먼저 남쪽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국 최대 남부 지역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쓱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는 지구의 북반구에 해당하나요? 남반구에 해당하나요? 지구를 반 잘랐을 때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그렇죠.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의 반을 잘랐을 때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북반구니까 가면은 기온이 어때요? 낮아져요. 춥죠.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따뜻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기후를 보면은요, 아주 중국 남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1년 내내 여름과 같이 더운 열대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북반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을 대략 이렇게 하나 더 그어 볼게요. 뭐 이게 정확한 기후 구분선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쓸까요? 교과서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지도가 컴퓨터로 그린 깔끔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설명 보면서 그 지도를 같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북반구니까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느냐? 춥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건조 기후라든지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냉대 기후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기후들이 동아시아 북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 냉대 기후 사이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이 지역들의 기후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기후 지역에 살고 있나요? 그렇죠. 이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경우에는 온대 기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온대 기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뭐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렇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대 기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춥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덥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온대 기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동아시아 지역 세계 역시 대부분이 온대 기후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뭘 써야 하는데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다 써서 보일라나요? 안 보이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선생님이 빼놓고 안 썼네요. 자,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가지고 계절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겨울에는 어느 쪽 바람이 부느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면서 굉장히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분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여름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그죠? 남동풍이 분다라는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이 태평양 쪽에서 뜨거운 어떤 바람들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의 경우에 여름이 굉장히 덥고 습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맛비가 온다라는 이런 어떤 특징들,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적인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후적인 특징이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함께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일이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얼른 수업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들 급식도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죠? 또 그 방학 동안에 있다 보니까 급식 먹고 싶은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선생님은 급식이 굉장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날 내가 밥을 직접 하고 또 치우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데 급식 먹기만 하면 땡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굉장히 싼 가격에 영양소도 풍부하고, 그죠? 골고루 갖춰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단들이 매일같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급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데 학생들은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급식 먹기 싫어요, 막 그러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살길래 급식이 싫은지 모르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생업과 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곧 생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생업과 인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우리 또 아까 그 노란색으로 그었던 기후 구분선하고 비슷한 선을 하나 또 그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왜냐면은 사람이 뭘 하고 먹고 사는가는 당연히 자연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후 구분선을 구분을 한번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생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을 여기 북쪽으로 쭉 하나, 이렇게 선을 쭉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은 어떤 선이 되냐면요, 이 선의 경우에는 연 강수량 1년 내에 비가 내리는 연평균 강수량 400mm의 선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400mm 선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춥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선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mm보다 적은 지역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상인 지역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는 무엇을 구분 지어주는 선이 되느냐? 자, 그것은 이 동아시아의 생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선이 되는데요.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 정도가 되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농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농경이 뭡니까? 풀을 길러서 인간의 식량을 마련하는 게 농경이잖아요. 농사잖아요. 그죠? 풀이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햇볕도 있고 땅도 있지만은 물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연 강수량 400mm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연 강수량 400mm 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 강수량 400mm 이하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사느냐?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일, 우리는 그것을 한자로 돌아다니는 유자에 가축기를 목자를 써서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유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렵, 쉽게 말해서 사냥이죠. 동물들을 사냥한다든지 어록, 고기잡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지역, 생업을 영위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생활은 역시나 유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요, 자, 유목을 통해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식량이나 자원이 풍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왜냐면은 농경이 가능해야, 농사가 가능해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또 이제 풍요로운 어떤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강수량 400mm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는 유목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 비해서 경제력이 다소 뒤처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어디에다 그을 거냐면은요. 일단 아까 강 표시부터 해봅시다. 이 강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황허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국 남부에 흘러가는 강 양쯔강, 창장강이라고 그랬고, 중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지어 주는 선 화이허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좀 매끈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지도가 웃겨서 매끈하게 잘 안 그어지네요. 이해하세요?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삼고 한반도 중남부를 지나고 그리고 일본은 여기 섬 여기 딱 지나가는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쭉 그어져야 되는 선인데 선생님이 지도를 깔끔하게 그리지 못해서 선이 약간 이렇게 삐뚤빼뚤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수십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섬은 4개예요. 가장 큰 섬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홋카이도라고 부르죠. 한자로 북해도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 있는 섬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규슈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큰 섬, 대표적인 섬은 일본어로 혼슈라고 부르고요. 이 규슈하고 혼슈 사이에 있는 지역은 시고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다라는 거 앞으로 우리 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일단은 지명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간 선을 어떻게 그어본 것이냐, 화이허강을 기준으로 그었고 한반도 중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기준선으로 그어봤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도 만주.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는 혼슈하고 홋카이도 사이에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어보았습니다. 자, 이 선은 어떤 선이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연평균 강수량 선을 그은 건데요. 요거는 연평균 강수량 600mm를 기준으로 그은 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의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평균 강수량 600mm는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 지어주는 선이냐? 일단은 농사는 가능한데요. 이 지역 둘 다 농사는 가능한데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 정도가 되어야 뭐가 가능하냐면은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쌀이라고 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논 보세요.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 지역에서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리 시설 같은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서 벼농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꼭 안 된다,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의 경우에는 벼농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사느냐? 이 지역에서는 벼농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밭농사라고 불러요. 밭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600mm 선은 밭농사 지역이냐 벼농사 지역이냐를 구분해주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짜장면은 중국 북부 음식일까요? 중국 남부 음식일까요? 자, 면은 뭘로 만들어요? 면이니까 밀로 만들죠. 벼농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밭농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은 중국 북부 음식이에요? 남부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 지역 중국 북부 지역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볶음밥, 밥류 이런 것들은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비롯된 음식들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평균 강수량 600mm 선을 하나 또 그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빠진 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을 텐데 뭔 선을 그어볼 거냐면요.
여기 열대기후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일본 남부를 살짝 지나가는 큐슈 남부를 살짝 지나가는 이런 어떤 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은요 중국 남부 지역과 그리고 일본 규슈 지역 그리고 규슈 지역 그리고 베트남 지역을 해다 포함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평균 강수량 1000mm 이상이 되는 지역들, 이보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0mm 이상 되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지역들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도 하느냐? 이기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기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 농사를 가지고 이기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작하고 조금 달라요. 이 모작은 벼하고 보리를 번갈아 가면서 1년에 2번 농사 짓는 거잖아요. 이 기작은 순수하게 쌀 농사만, 벼 농사만 2번 짓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보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덥고 습하고 물도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런 데서는 자라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수확하라고, 그리고 다시 가을에 씨 뿌려서 겨울에 수확하는 이런 게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기작이 가능한 이런 곳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족하겠죠, 그죠? 식량 생산량이 많고 먹거리가 풍족한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동아시아의 생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구, 동아시아의 인구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할까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지금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업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특히나 뭐 이기작 같이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것도 가능해지는 지역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을 요렇게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을 것이 많다. 당연히 그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업이 어렵다 보니까 서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동아시아의 인구 밀도는 점차 낮아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생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 남동쪽으로 갈수록 동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중에서 첫 번째 지형과 기후, 두 번째 생업과 인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농경과 목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녹화를 30분에 시작했으니까 20분 조금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래도 써놨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수업 부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요거 좀 지울게요. 마르는 동안 잠깐 수업을 하고 좀 이따가 쓰겠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생업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번 시간에 농경 가운데 밭농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밭농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벼농사와 그 다음에 유목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농사 먼저 한번 볼게요. 밭농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황허강의 경우는 이름이 왜 황허냐? 늘 물의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깊숙한 내륙 몽골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된 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모래를 싣고 흐르는 강이라서 항상 강물의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그래서 황허강이고요. 강의 깊이는 좀 얕아요.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속도,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요. 침식과 퇴적 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강이 바로 이 황허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허강 주변의 경우에는요, 황허강이 실어다 날라주는 비옥한 토지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강 주변이니까 물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이 황허강 유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황허강 유역에서부터 밭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들이 세 군데 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또 하나 인도의 인더스강, 이런 강들이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강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 그리고 동아시아의 황호강 문명,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동사 황호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 작물들은요, 조, 기장, 수수, 콩과 같은 쌀이 아닌 곡식들, 잡곡을 주로 농사를 지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하 지역이었기 때문에 벼농사보다는 반농사가 우선 발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반농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생육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자, 생육기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작물이 자라서 수확물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생육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런 신석기 시대 초반 같은 경우 빠른 작물을,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게다가 이런 어떤 작물들의 경우에는 벼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가뭄이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농사 기술로도 안정적인 농사 짓기가 가능한 게 바로 반농사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반농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요, 토양의 유실이나 지력의 감소가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력,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길러내면은 그 농작물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은 이 농작물을 심었던 땅의 영양소가 얘가 자라면서 빨아먹었으니까 다 고갈되겠죠, 그죠? 그게 지력 감소고 토양 유실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땅이 가진 에너지를 많이 빨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고갈된 땅에다 그 다음에 심으면 잘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 잘 안 자라겠죠, 그죠?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교적, 여기 말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쌀에 비교해서 쌀보다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의 양, 생산량은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반농사의 단점으로 인해서 반농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진 않았다, 생산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반농사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아시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채집과 수렵, 어로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가축을 키워서 보조 식량으로 삼는 이러한 경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을 여러분도 같이 밑줄을 좀 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 왜 지었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몇 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시기 구분해서 먼저 요것만 얘기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잖아요. 시기 구분은, 세기 구분은 100 단위에다가 더하기 1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우리는 현재 몇 년을 살고 있나요? 2021년을 살고 있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뭐 해주라 그랬어요? 100 단위에다 더하기 1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00 단위에다가 더하기 1을 했더니 우리 몇 세기 살고 있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죠? 21세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2021년인가요? 서양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서기라고 해요. 서양 기준이라고 해서 서기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2021년이 흘렀나요? 0년부터겠죠. 그럼 0년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난 해예요. 서양에서 잡은 기준이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우리는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해서 BC, 기원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기원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의 일들은 기원후라고 해서 AD라고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이제 기원후나 AD는 많이 생략이 되죠, 그죠? AD는 라틴어 약자예요.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셨는지 볼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은 몇 세기가 될까요? 그렇죠, 100 단위에다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6세기가 되겠네요. 자, 한 가지 더 기원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기원전 221년은 몇 세기가 될까요? BC도 똑같아요. 100 단위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좀 이따가 또 수업을 찍을 건데 뭐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이해가 잘 됐고 좋았다. 이 수업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